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셨나요? 오늘은 당나귀 알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그런데 당나귀가 알을 낳을 수 있을까요?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는 수박을 당나귀 알로 알고 품은 어리석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과정이 너무나도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옛날 이야기에는 재미있고도 웃음이 넘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요즘처럼 날씨가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웃음과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무더위를 날려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위가 지속될수록 체력도 많이 떨어지는 요즘인데요. 더울수록 시원한 음식도 많이 드시고 가까운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며 행복한 여름이 되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당나귀 알. 옛날 어느 마을에 이생원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이생원이 할 줄 아는 거라곤 글 읽는 거밖에 없었지요. 허구한 날 손가락에 침 묻혀 책장만 넘기다 보니 손끝이 반질반질 닳아버릴 정도였어요. 장가를 가도 일할 생각은 하지 않고 글만 읽었지요. 집에 쌀이 떨어졌는지 땔감이 떨어졌는지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니 아내는 가난한 살림을 꾸리느라 혼자서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었지요. 하루는 참다 못한 아내가 밥상머리에서 쓴소리를 했어요. 당신 도대체 뭐하는 양반이요? 나야 글을 읽지 않소. 밥숟갈 드느라 글 못 읽는 시간은 아깝지 않으세요? 그래서 밥을 빨리 먹는 거 아니오? 아내는 이생원이 답답해서 톡 쏘아붙였어요. 집에서 글만 읽고 있으면 쌀이 저절로 생긴답니까? 나가서 한 끼 먹을 양식이라도 좀 구해오세요. 오호, 내가 그 정도도 못할 것 같소? 이생원은 큰 소리를 떵떵 쳤어요. 다음날 아침 이생원은 다 떨어진 갓에 낡은 도포를 차려입고 아주 오랜만에 집을 나섰지요. 아내는 온 집안을 탈탈 털어 돈 한 냥을 챙겨주었어요. 장에 가서 이것을 미천 삼아 한몫 벌어오리다. 아휴, 돌아올 때 길이나 잃지 마세요. 아내는 이생원이 영 못 믿어왔지만 집 밖을 나서는 것이 신기할 뿐이었어요. 10여 년 만에 장에 나온 이생원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것저것 구경하느라 정신이 없었지요. 그때 한쪽에서 누가 크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박 사시오, 수박.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던 이생원은 궁금해서 가까이가 살펴보았어요. 보름달처럼 동그랗고 색깔은 나뭇잎 같은데 온몸에 꼬불꼬불한 줄무늬가 있는 것이 호박도 아니고 오이도 아니었지요. 이 물건이 대체 무엇이냐? 애들도 다 아는 수박을 모르니 수박장수는 어이가 없었어요. 수박장수는 이생원을 살살 골려주고 싶었지요. 어르신, 이건 당나귀 알입니다요. 네, 이놈, 당나귀가 어미 뱃속에서 나오지 어떻게 알에서 나온단 말이냐? 아닙니다요. 중국 당나귀는 알에서 나옵니다요. 그래? 나라가 넓으니 별것이 다 있나 보구나. 이 알을 뜨끈한 아랫목에 이불을 푹 씌워 며칠 놓아두면 당나귀 새끼가 알을 깨고 나올 겁니다요. 손님이 사신다면 싸게 한 냥에 드리지요. 그 말을 들은 이생원은 주머니에 있는 돈 한 냥을 주고 제일 큰 알로 골랐지요. 돈 한 냥에 당나귀라. 허허, 거저 얻은 거지. 그럼. 이생원은 신이 나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내도 수박을 처음 보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이리저리 돌려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지요. 한몫 챙겨온다더니 이게 대체 무엇이오? 부인, 이건 당나귀 알이라오.
수박 한 번 구경 못 해본 아내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어요. 아이고, 우리 형편이 당나귀 한 마리만 생겨도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게 내가 뭘 했소? 어머, 좋아라. 당신 참 큰 돈벌이를 했구려. 이생원은 한여름엔도 당나귀 알을 아랫목에 갖다 놓고 이불을 덮었어요. 아내는 아궁이에 불을 떼며 어서 알이 깨기만을 기다렸지요. 당나귀 새끼를 키워서 또 알을 낳게 되면 우리는 금세 부자가 될 거요. 두 사람은 더워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행여나 알이 식을 새라 불을 떼고 또 뗐지요. 이생원은 이제나 저제나 알이 깨기만을 기다리느라 잠시도 이불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아니, 이게 무슨 냄새지? 방 안에서 코를 찌르는 고약한 냄새가 났어요. 한 달 동안 안 씻어도 이보다는 덜할 거예요. 이생원은 코를 킁킁대며 이불을 들춰보았어요. 아이고, 내가 상한 당나귀 알을 사왔나? 수박이 흐물흐물 썩어 문드러져 냄새가 사방에 풍긴 거예요. 아내가 코를 막고 버럭 화를 냈어요. 글만 읽을 줄 알았지. 당나귀 알 하나 제대로 못 고른단 말이오. 아내는 당장 내다버리라며 말했어요. 멀쩡한 알을 가져와야지. 당신도 참 딱하오. 아이고, 아까워라. 제일 큰 놈으로 골랐는데. 이생원은 썩은 수박을 들고 터벅터벅 산으로 갔어요. 그러고는 수박을 풀숲 너머로 냅다 던졌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히힝! 난데없이 풀숲에서 새끼 당나귀 한 마리가 불쑥 뛰쳐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이생원은 해벌쭉 웃으며 무릎을 탁 쳤어요. 헐커니 상한 게 아니었구나. 중국 당나귀는 태어나는 것도 참 희한하군 그래. 이생원은 도망가는 당나귀를 허겁지겁 쫓아갔지요. 개석거라. 이 녀석 주인도 몰라보다니. 하지만 그 당나귀는 주인이 따로 있었어요. 풀숲에서 똥을 누느라 옆에 잠시 세워둔 거였지요. 당나귀가 느닷없이 날아온 썩은 수박을 맞고 놀라서 펄쩍펄쩍 뛰어나왔던 거예요. 당나귀야, 이리 오지 못해. 당나귀 주인도 깜짝 놀라 허둥지둥 당나귀를 쫓아갔지요. 바지도 제대로 올리지 못한 채 말이에요. 이생원이 겨우겨우 당나귀를 붙잡았어요. 어이구, 이 녀석아, 주인도 몰라보고 도망가느냐? 그때 헐레벌떡 쫓아온 당나귀 주인이 말했어요. 아니, 왜 남의 당나귀를 가지고 이러시오? 흐흐, 남의 당나귀라니? 이건 내가 당나귀 알을 정성 들여 품어서 얻은 걸세. 당나귀 알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오? 이생원은 어찌된 일인지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해 주었지요. 당나귀 주인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세상에, 길 가는 사람을 붙잡고 물어보시오. 당나귀가 알에서 나온다는 말을 누가 믿겠소? 여기 증거가 있지 않은가? 못 믿겠으면 장에 가서 당나귀 알을 판 사람에게 확인해 보세. 허허, 이런. 그럼 어디 한번 가봅시다. 두 사람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장으로 갔지요. 마침 장에서는 사람들이 수박을 쪼개 먹고 있었어요. 어허, 이 사람들이 아까운 당나귀 알을 먹고 있구먼. 사람들이 영문을 몰라 이생원에게 물었어요. 당나귀 알이라니요? 이생원이 당나귀를 쓰다듬으며 자랑스레 말했어요. 그 알을 품어서 이렇게 당나귀를 얻지 않았나? 뭐라고요? 이게 당나귀 알이라고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손가락질을 하며 하하호호 한바탕 웃기 시작했어요. 수박이 당나귀 알이래. 아이고 우스워. 양반이 수박도 모르다니. 수박 장수도 껄껄 웃으며 말했어요. 양반 날이 제가 장난을 좀 친 것입니다요.
어찌 어린애도 다 아는 수박을 모른답니까? 이생원은 얼굴이 벌개져서 허둥지둥 집으로 도망치고 말았답니다. 양초로 끓인 국. 옛날 깊은 시골 마을에 김서방이라는 사람이 난생 처음 한양 구경을 가게 되었어요. 한양 장터에는 태어나서 구경조차 할 수 없던 것들이 많았지요. 제일 신기한 것은 양초라는 물건이었어요. 정말 온 방안이 환하게 밝아진단 말이오. 그렇다니까. 밤에도 대낮처럼 밝아진단 말이지요. 그래요. 이 사람이 속고만 살았나. 김서방은 가진 돈을 전부 털어 양초를 샀어요. 그리고 시골로 돌아오자마자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한양 구경한 이야기를 자랑삼아 떠벌렸지요. 또 한양 다녀온 기념으로 양초를 세 자루씩 나누어 주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양초를 어디에 쓰는 것인지 알 길이 없었어요. 다들 처음 보는 것이니 그럴 수밖에요. 동네 사람들은 아는 것 많기로 유명한 서당 훈장한테 가서 물어보기로 했어요. 훈장님, 김서방이 한양에서 이런 걸 사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실 훈장도 양초를 처음 보았기 때문에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알지 못했지요. 하지만 훈장 체면에 모른다고 할 수는 없었어요. 이것은 국을 끓여 먹는 생선이라네. 한양 사람들은 이것으로 맛있는 국을 끓여 먹지. 이 미끈미끈한 걸로 국을 끓이면 맛이 있을까요? 맛이 있고 말고 맛이 없으면 한양 사람들이 먹을 리가 있겠나? 이상한 생선도 다 있습니다. 눈도 없고 앞에 요 뾰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원래 눈이 없는 생선이야. 그래서 더욱 귀한 것이지. 그 뾰족한 것은 주둥이라네. 네, 잘 알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정말 생선 같습니다. 훈장의 말에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람들은 펄펄 끓는 물에 양초를 넣고 국을 끓였어요. 간장도 넣고 파도 숭숭 썰어 넣었지요. 잠시 뒤 양초를 끓인 국이 완성되었어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국을 먹으려고 보니 하얗고 번쩍이는 기름이 둥둥 떠있지 뭐예요. 아이고, 이상한 기름이 뜨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그건 그 생선에서 우러난 기름이라네. 몸에 좋은 생선일수록 기름이 많은 법이야. 훈장의 말에 사람들은 재빨리 국을 떠먹었지요. 그런데 그 맛이 얼마나 느끼하고 비릿한지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어요. 훈장님, 한약 음식은 이렇게 맛이 없습니까? 흐흐, 양반의 음식이 그렇다네. 잠자코 먹게. 그때 김서방이 훈장의 집에 찾아왔어요. 아이고, 마침 잘 왔네. 자네가 그때 준 선물로 오늘 국을 끓여 먹었다네. 그런데 맛이 왜 이런가? 김서방은 깜짝 놀란 눈으로 말했어요. 먹다니? 그건 먹는 것이 아니라 불을 밝히는 것일세. 김서방의 말에 훈장은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져서 방바닥만 내려다 보았답니다. 우는 모퉁이. 옛날에 한 젊은 부부가 살았는데 나라에 난리가 나서 남편이 병정 갔어요. 활 들고 창 들고 싸움하러 갔단 말이지요. 남편이 싸움터에 갔으니 아내는 밤낮으로 걱정할 것 아니에요. 혹시 죽지는 않았나 다치지는 않았나 걱정이 돼서 그저 눈만 뜨면 정화수 떠다 놓고 남편 무사하기를 빌었어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 하루는 편지가 왔어요.
뭐 딴 데서는 편지 올 데가 없으니 이건 틀림없이 병정간 남편 편지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아내가 까막눈이에요. 글을 읽을 줄 몰랐지요. 이런 답답할 때가 있나요? 얼른 집 밖에 나갔어요. 나가서 길 모퉁이에 서 있다가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더러 편지를 읽어달라고 그럴 요량이었지요. 조금 있으니까 마침 두루마기를 점잖게 차려입은 사람이 지나가기에 옳지, 저 사람이라면 글을 읽을 줄 알겠군 하고 그 사람한테 편지를 읽어달라고 그랬지요. 그랬더니 두루마기 입은 사람이 편지를 받아들고서는 눈을 치뜨고 내리뜨고 이렇게 한참 들여다보더니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말은 한마디도 안 하고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구슬프게 운단 말씀이에요. 그걸 보고 안하게 그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럴 수밖에요. 병정간 남편한테서 편지가 왔는데 그걸 읽던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 무슨 일이겠어요. 낭패가 나지 않고서야 그럴 수 없었어요. 아이고, 우리 남편이 싸움터에서 기어이 죽고 말았군. 그만 안악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지요.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남편이 죽었는데 안 울고 어쩔 거예요. 두 사람이 길 모퉁이에서 주저앉아서 아이고 아이고 구슬프게 울었어요. 그때 마침 지게를 진 농부 한 사람이 그 모퉁이를 지나다가 그 사람이 우는 것을 보았지요. 농부가 한참 동안 두 사람 우는 꼴을 보고 자기도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그만 펑펑 울었지요. 지게고 뭐고 벗어던지고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통곡을 했어요. 이렇게 셋이서 그냥 우는 거예요. 두루마기 입은 사람도 울고 안악도 울고 농부도 울고 세 사람이 그냥 한나절이 다 가도록 울었어요. 그렇게 우는데 한 나그네가 그 모퉁이를 지나다가 그 꼴을 보았어요. 척 보니 참 기가 차거든요. 어린아이도 아닌 어른 세 사람이 그냥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펑펑 울고 있으니 기가 차지 않차요. 왜 그리 구슬프게 울고 계시오? 물어봐도 대답도 않고 그냥 하염없이 울었어요. 연유냐 좀 합시다 그려. 대체 왜 우는 거요? 자꾸 물으니까 그제야 안하게 울음을 그치고 대답을 하는데 제 서방이 병정 나간 뒤에 편지가 왔는데 제가 까막눈이라 글을 읽을 줄 알아야지요. 그래서 저 두루마기 입은 선비님께 편지를 보여드렸더니 다짜고짜 우십니다.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이 아니고서야 어찌 우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따라 울었습니다. 이러거든요. 그래, 그 다음에는 두루마기 입은 사람에게 물어봤지요. 그래, 그 편지가 정말 그런 편지인가요? 그랬더니 두루마기 입은 사람 하는 말이 웬걸요? 저는 저 아낙네가 편지를 읽어달라고 하기에 받아들긴 했으나 저 역시 글을 모르는 까막눈 입지요. 두루마기 깨나 차려입고 다니면서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니 얼마나 한심한 노릇입니까? 글 못 배운 게 한이 되어 울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농부에게 물어봤지요. 그건 그렇고 댁은 왜 우셨소? 그랬더니 농부가 하는 말이 나는 그냥 지나다 보니 저 두 사람이 울고 있기에 이 모퉁이가 우는 모퉁이인 줄 알고 울었지요. 하더래요. 정신없는 사람. 옛날에 한 사람이 살았는데 어찌나 정신이 없는지 방금 한 일도 금세 잊어버리곤 했어요. 하루는 갓을 쓰고 길을 가다가 똥이 마려워서 길가 소나무 숲에 들어갔지요. 들어가서 소나무 가지에다 갓을 척 걸어놓고 똥을 넣었어요.
다 누고서 일어서니까 머리에 무엇이 툭 부딪히거든요. 쳐다보니까 나뭇가지에 가시 하나 척 걸려 있었지요. 그새 제가 걸어놓은 걸 잊어버리고서 이야, 누가 여기에 갓을 걸어놓고 갔네? 하고 갓을 벗겨 머리에 썼어요. 그리고는 공짜로 갓을 얻었다고 좋아라 하면서 춤을 췄지요. 에헤라, 뱅제로구나. 덩실덩실 춤을 추다가 그만 미끄러운 걸 밟고 넘어졌어요. 이게 뭔가 하고 내려다보니 똥이 한 무더기 있었거든요. 그새 제가 눈똥이라는 걸 잊어버리고서 해그 누가 여기에 똥을 두고 갔담? 하고 툴툴 거렸지요. 그리고 나서 또 길을 가다가 스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자랑을 했지요. 스님, 저는 오다가 갓 하나를 공짜로 얻었어. 글쎄 어떤 정신없는 사람이 갓을 소나무 가지에 걸어놓고 갔지 뭐요. 스님이 어수룩한 사람인 줄 알고 은근히 깨웠어요. 공짜로 얻은 물건은 지니고 다니면 안 좋은 일을 당한다오. 나한테 파시오. 그럼 그럴까? 공것이라고 아주 싼 값에 팔았어요. 딱 2푼 받고 팔았지요. 그래도 공짜로 2푼이나 벌었다고 좋아라 했어요. 둘이 함께 가다가 정신없는 사람이 옆에 가는 스님을 보니 좋은 갓을 쓰고 있거든요. 자기 머리를 만져보니 왼머리고 그래서 흥정을 걸었어요. 여보 스님 참 좋은 갓을 섰구려. 나한테 팔지 않으려. 그새 제가 판 것이란 걸 잊어버리고서 말이에요. 스님이 엉큼하게 10량 주면 팔지요 하니까 참말로 10량을 주고 갓을 되샀어요. 그래도 좋은 갓을 싼 값에 샀다고 좋아라 했어요. 가다 보니 날이 저물어 주막에 들어가 스님과 한 방에서 잤어요. 새벽녘에 스님이 일어나서 보니 옆에 자는 사람이 좋은 옷을 입었거든요. 자기 옷은 다 낡아 빠졌는데. 그래서 그만 자기 옷과 바꿔 입고 자는 사람 머리를 박박 깎아놓고 가버렸어요. 정신없는 사람이 뒤늦게 일어나 보니 옆에 자던 스님은 간 곳이 없고 자기 혼자 있었지요. 그런데 거울을 보니 자기가 머리를 박박 깎고 스님 옷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스님은 여기 있는데 나는 어디 갔지? 하고 자기를 찾느라고 난리가 났어요. 스님은 여기 있는데 나는 어디 갔나? 하면서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찾다가 못 찾으니까 저 건너 산에 나무하는 사람을 보고 여보시오, 거기 나 있소? 하고 큰 소리로 물었어요. 나무꾼이 듣고는 설마 나를 찾겠느냐? 낯을 찾는 게지 싶어서 낯이라면 여기 있소? 하니까 그럼 어서 이리 오라고 해요. 스님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나요. 황새 이야기로 쫓은 도둑. 옛날 어느 마을에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살았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자식도 없는데 사는 집마저 외딴 집이에요. 종일 이웃 소리도 들을 수 없는 외딴 집이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저녁 내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하루는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시오 영감, 어디 가서 이야기 좀 사오시오. 이야기를 어디 가서 사는가? 어디든 가서 이야기 좀 사오시오. 할머니는 보자기에 주섬주섬 술이랑 떡이랑 고기를 사줬어요. 할아버지는 주는 대로 짊어지고 집을 나섰고, 그런데 말이에요. 할아버지가 막상 사람을 만나도 싸운 걸 내놓으며 이야기팔란 소리를 못했어요. 그래 온종일 타박타박 터벅터벅 돌아만 다녔지요.
배꼽 빠지게 재미난 이야기 어디 가서 사나? 눈물나게 재미난 이야기 누구한테 사나? 이러면서 말이에요. 이야기는 한 자루도 사지 못했는데 어느덧 밥때가 되었어요. 할아버지는 에라 밥이나 먹고 가자 하면서 남의 집 논두렁에 앉아서 싸운 걸 풀었어요. 마침 논에서는 농부가 김을 메고 있었어요. 그런데 밥때가 됐는데도 농부는 밥 먹으러 갈 생각은 않고 일만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이상해서 소리쳐 물었지요. 밥때가 되었는데 어찌 밥 먹으러 안 가시오? 농부가 대답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지요. 그럼 내 밥을 좀 나눠줄 테니 대신 이야기나 한 자루 봐시오. 이야기요? 그래요, 이야기. 나는 지금 이야기를 사러 다니는 중이요. 농부는 사실 이야기하는 재주가 없었어요. 하지만 떡과 고기에 술까지 있는 걸 보니 이야기할 줄 모른다는 말은 나오지 않았지요. 그래 엄격결에 이야기를 팔겠다고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좋아서 떡 주고 고기 주고 술도 따라 주었어요. 농부는 술을 한 잔, 두 잔, 고기를 한 점, 두 점, 떡을 한 조각, 두 조각 주는 대로 다 받아 먹었지요. 배부르게 먹었어요. 그런데 막상 이야기를 하려니 아는 이야기가 있어야 말이지요. 할아버지는 눈을 말뚱말뚱 뜨고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말이에요. 아이쿠야, 큰일 났다. 뭔 이야기를 한다냐? 농부는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때마침 황새 한 마리가 눈으로 훨훨 날아들지 뭐예요. 옳지, 됐다. 농부는 얼른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훨훨 날아온다. 할아버지도 냉큼 따라했어요. 훨훨 날아온다. 하지만 농부는 그 다음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훨훨 날아온 황새가 성큼성큼 걸어왔어요. 옳지, 됐다. 농부가 얼른 이야기를 이었어요. 성큼성큼 걸어간다. 할아버지도 냉큼 따라했어요. 성큼성큼 걸어간다. 어이구야, 그 다음은 또 뭔 이야기로 있는다냐? 농부가 끙끙대고 있는데 황새가 이번에는 뚫레뚫레 주위를 살피는 거예요. 옳지, 됐다. 뚫레뚫레 살핀다. 할아버지도 냉큼 따라했어요. 뚫레뚫레 살핀다. 농부는 다시 황새를 쳐다보았어요. 주위를 살피던 황새가 기다란 주둥이로 논바닥을 콕 찍더니 우렁이를 쑥 빼먹었어요. 옳지, 됐다. 농부는 얼른 이야기를 이었어요. 콕 찍었다. 쑥 뺐다. 할아버지도 냉큼 따라했어요. 콕 찍었다. 쑥 뺐다. 우렁이로 배를 채운 황새가 다시 훨훨 날아가 농부가 그걸 보고 얼른 이야기를 마무리했어요. 훨훨 간다. 할아버지도 냉큼 따라했지요. 훨훨 간다. 이제 이야기 끝났으니 나는 일이나 할랍니다. 농부는 눈으로 돌아가고 할아버지는 신이 나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야기 한 자루 짊어지고 날듯 뛰듯 집으로 돌아갔지요. 할머니가 물었어요. 영감, 이야기 사왔어? 그럼 사왔지. 아이고, 잘하셨어. 저녁밥 먹고 얼른 이야기해 주시오. 저녁밥을 먹고 나서 할머니랑 할아버지는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필 그때 집에 도둑이 든 거예요. 부엌에 걸린 숯을 떼어가려고 도둑이 담을 넘어온 거예요. 할아버지는 그것도 모르고 낮에 산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어요. 훨훨 날아든다. 할머니는 눈을 반짝이며 따라했어요. 훨훨 날아든다. 마침 도둑이 그 소리를 들었지요.
하지만 크게 마음을 쓰지 않았어요. 그래 성큼성큼 부엌으로 걸어갔어요. 할아버지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성큼성큼 걸어간다. 할머니도 눈을 반짝이며 따라했어요. 성큼성큼 걸어간다. 성큼성큼 걸어간다. 이게 무슨 소리지? 도둑은 혹시 들켰나 싶어 잠시 걸음을 멈췄지요. 하지만 별다른 기척이 없었어요. 휴, 들킨 줄 알았네. 도둑은 얼른 부엌에 들어가 쫄래쫄래 주위를 살폈어요. 할아버지는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똘래똘래 살핀다. 똘래똘래 살핀다. 살핀다고? 아무래도 누가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도둑은 점점 불안해졌어요. 그래 서둘러 솥 가장자리를 꼬챙이로 콕 찍어 쑥 빼냈어요. 할아버지는 그것도 모르고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콕 찍었다. 쑥 뺐다. 할머니도 눈을 반짝이며 따라했어요. 콕 찍었다. 쑥 뺐다. 그 소리를 들은 도둑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에이, 누가 보고 있구나. 큰일 났다. 도망가자. 도둑은 그 길로 주랭랑을 놓았어요. 힘들여 빼낸 솥을 내팽겨치고 꽁무니가 빠져라 도망을 간 거예요. 하지만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전혀 알지 못했지요. 할아버지는 그저 낮에 사온 이야기만 했어요. 훨훨 간다. 훨훨 간다. 할머니는 눈을 반짝이며 따라했어요. 이야기가 재미나서 아이고 재미져라. 호호호 깔깔깔 박수치며 웃어댔지요. 비단 치마. 엄마 없는 청이는 눈먼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어요. 청이는 산비탈 밭에서 두 손이 닳도록 열심히 농사를 지었지만 늘 배가 고팠어요. 어느 날 중국 장사꾼들이 마을로 들어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인당수의 파도가 너무 심해 장사배가 오가지를 못하오. 물귀신을 달래줄 처녀에게는 쌀 300석을 주겠소. 청이는 밭고랑에 주저앉아 몽운사 스님의 말씀을 생각했어요. 공양미 300석이면 네 아버지도 눈을 뜰 수 있단다. 청이는 벌떡 일어나 산비탈을 내려갔어요. 장사꾼들은 동네 어귀에 모여 있었어요. 아씨들이 입는 고운 빛깔의 비단 치마를 높이 받들고서요. 아, 청이는 그만 비단 옷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어요. 내가 입고 싶어. 쌀 300석이면 아버지도 눈을 뜨실 테지? 청이는 장사꾼들에게 달려가 비단 치맛자락을 움켜쥐었어요. 네가 갈 테냐? 장사꾼이 눈을 휘둥그레 뜨고 말했어요. 두두둥 둥둥. 북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배가 몹시 흔들려서 청이는 똑바로 서 있을 수도 없었지요. 삐리삐리 삐리리 피리소리가 들려왔어요. 장사꾼들은 청이를 뱃머리로 끌고 갔어요. 거센 바람에 청이의 비단 치마가 마구 휘날렸지요. 발 아래에서 파도가 사납게 울부짖고 있었어요. 청이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어떡해? 이제 난 어떡해? 파도는 입이 쭉 찢어진 귀신이 되어 청이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장사꾼들은 발을 구르며 뱃전을 두드렸지요. 어서 뛰어내려! 빨리! 청이는 뱃전에 납작 엎드려 악을 썼어요. 난 못해! 죽기 싫어! 우르르 쾅! 인당수 물귀신이 몹시 화가 났나 봐요. 뒷산만큼 커다란 파도가 솟구쳐 순식간에 배를 덮쳤어요. 청이가 탄 배는 하늘 끝까지 떠올랐다가 벌렁 뒤집혀 버렸어요. 엄마 살려줘! 갑자기 청이는 돌아가신 엄마 생각이 났어요. 나 죽기 싫어요.
팔을 움직여야 해. 다리도 움직여야지. 청이는 두 눈을 부릅뜨고 팔과 다리를 힘차게 휘저었어요. 하지만 몸은 자꾸자꾸 아래로 빠져들었지요. 하늘에 있는 엄마가 청이 목소리를 들은 걸까요? 눈앞에 나무 괴짝 하나가 보였어요. 저걸 잡아야 돼. 청이는 있는 힘을 다해 그 괴짝을 붙들었어요. 물을 토해내며 고개를 들어보았어요. 저만치에서 장사꾼들이 살려달라며 아우성을 치고 있었지요. 청이는 장사꾼들에게 다시 붙잡히고 싶지 않아 괴짝에 몸을 숨기고 부지런히 팔다리를 휘저었어요. 청이는 웅성대는 소리에 눈을 떴어요. 여기가 어디지? 내가 죽은 걸까? 청이가 앉아있는 곳은 따스하고 향기로웠어요. 그때 밖에서 점잖은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신기하구나. 이렇게 커다란 연못이 있다니. 네, 대감마님. 이 꽃이 박스박내 배에 대롱대롱 매달려 왔다 합니다. 청이는 깜짝 놀랐어요. 연꽃이라고? 어허, 정말 상스러운 일이로구나. 귀한 꽃이로다. 이 꽃이 피어나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대감마님. 청이는 웅크린 몸 여기저기가 저려왔어요. 참다 못해 한쪽 다리를 살짝 펴려는데 놀랍게도 연꽃잎이 사르르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와, 꽃이 핀다. 연꽃이 핀다. 활짝 피어난 연꽃 위에 청이가 엉거주춤 서 있었어요. 선녀다. 아니, 사람이네. 연꽃 아씨인가 봐요. 사람들은 두 눈을 껌뻑이며 연꽃 아씨를 올려다보았어요. 청이는 얼른 눈을 내리깔고 허리를 똑바로 세웠어요. 귀한 아씨라면 당연히 그래야지요. 어험, 뭐들 하는 게냐. 아씨를 얼른 안으로 매쉬지 않고. 대감마님까지 청이를 향해 머리를 숙였어요. 연꽃 아씨는 어디서 오시었소? 바닷속 용궁에서 오시었소? 청이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영감, 연꽃 아씨는 좀 쉬셔야 돼요. 마님이 대감마님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대감마님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밖에 누구 없느냐? 연꽃 아씨를 별당으로 매시거라. 청이는 조용히 일어나 두 손을 모으고 공손히 절을 했어요. 청이는 참으로 귀한 아가씨처럼 보였지요. 청이는 도련님이 준 어여쁜 댕기를 쓰다듬고 또 쓰다듬었어요. 네, 저도 도련님이 참 좋아요. 하지만 저는 아씨가 아닌걸요. 혼잣말을 하던 청이는 깜짝 놀라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는 얼른 주위를 두리번거렸지요. 그리고 문틈으로 살짝 밖을 내다보았어요. 다행스럽게도 뜰에는 활짝 핀 꽃과 나비들 뿐이었어요. 청이는 살그머니 방문을 열고 뜰로 내려섰어요. 청이는 다시 도련님을 생각하면서 미소를 지었어요. 하이, 난 정말 행복해. 이제 난 밭고랑에서 배고파 울던 청이가 아니야. 아름다운 꽃들도 청이를 향해 웃고 있었어요. 눈먼 버렁뱅이가 왜 별당 앞에서 얼씬거려? 청이는 흠칫 놀랐어요. 별당 어멈이 빗자루로 거지를 내쫓고 있었어요. 누더기의 지저분한 얼굴이었지만 분명 아버지였어요. 아씨 놀라기 전에 어서 썩 나가지 못해? 제발 찬밥 한 술만 줍시오. 사흘째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요. 청이는 온 세상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쌀 300석을 바쳤는데도 아버지는 눈을 뜨지 못했어요. 더구나 누더기를 입고 구걸을 하고 있다니 청이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고 있었어요. 싫어. 난 연꽃아씨야. 아버지는 두 손을 조아리며 땅바닥에 엎드려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별당 어멈은 힘센 장정을 부르러 달려갔지요. 청이는 나무 뒤에 숨어 아버지를 엿보았어요. 제발 찬밥 한 술만 적선해 줍시오. 피부치 하나 없는 늙은 비렁뱅이 불쌍타 여기시고.
딸년이 하나 있었지만 물에 빠져 죽은 지 이미 오래입니다. 제발. 맞아요, 아버지. 청이는 이제 죽고 없어요. 청이는 살금살금 방 안으로 들어가 숨었어요. 아버지의 넋두리를 듣지 않으려고 귀를 틀어 막았지만 가슴은 쉬지 않고 두방망이질 쳤지요. 갑자기 방문이 열렸어요. 눈먼 아버지가 더듬더듬 들어와 청이를 향해 넙죽 절을 했지요. 아씨, 제발 불쌍한 비렁뱅이 찬밥 한 술만 줍쇼. 청이는 입을 꾹 다문 채 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아씨, 이놈은 지난 사흘간 입에 풀칠 한번 못했습십쇼. 못된 딸려는 이 늙은 아비를 버리고 죽어버렸고요. 청이가 아무런 말이 없자 아버지는 청이를 향해 엉금엉금 다가왔어요. 아씨, 제발 아씨. 청이는 자기도 모르게 소리쳤어요. 내가 언제 아버지를 버리고 갔다 그래요? 아버지가 고개를 번쩍 치켜들고 보이지 않는 눈을 껌뻑거렸어요. 제 목숨까지 팔아 살 300석을 모은사에 바쳤는데 아버진 왜 아직도 눈을 뜨지 못했어요? 그제야 아버지는 청이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뒤로 벌러덩 나동그러졌어요. 아이고, 내 딸 청아, 물에 빠져 죽은 내 딸. 아버지는 청이가 물속에서 팔다리를 휘저었던 것처럼 버둥거렸어요. 어디 보자, 내 딸. 꽉 막힌 두 눈이 원수구나. 아버지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두 손으로 눈을 비볐어요. 청이도 엉엉 울면서 아버지를 부둥켜 안았지요. 깜빡절벽 이 눈만 아니면 내 딸 청이가 보일 텐데, 아이고.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제발 저 좀 보세요. 바로 그 순간 아버지가 눈을 번쩍 떴어요. 내 딸이 보여. 두 눈이 환해졌어. 청이와 아버지는 부둥켜 안은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청이는 귀한 연꽃아씨가 아니라 눈먼 거지의 딸이라는 게 밝혀졌지요. 대감마님은 청이의 효심에 감동해 함께 살자고 했지만 마님과 도련님은 물론 별당 어멈도 청이를 아씨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이제부터는 허드렛 일이나 도우며 밥을 얻어먹는 신세가 될 게 뻔했지요. 청이는 비단 치마를 내려다보다가 구름 낀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버지, 차라리 우리 집으로 가요. 어두워졌을 때 두 사람은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집을 빠져나왔어요. 대감마님 집을 빠져나오자마자 청이는 아버지 손을 놓고 앞장서 달렸어요. 싱그러운 흙냄새로 가득한 숲을 달리며 청이는 가슴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아버지,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아씨 노릇 그만두고 매일 농사만 지어야 할 텐데 그렇게 좋아? 비단 치마 입고서 살고 싶었지만 이제 괜찮아요. 실컷 입었으니까. 별이 지고 아침 해가 두둥실 떠올랐어요. 사흘 밤낮을 걷고 또 걸어 고향 마을에 닿았어요. 눈에 익은 산비탈이 보이기 시작했지요. 청이는 소리를 지르며 달려갔어요. 무릎까지 자란 잡초가 무성했지만 상관없었어요. 비단 치마가 좋긴 하지만 난 여기서 살 거예요. 청이는 언덕 위에 올라서서 소리쳤어요. 엄마, 지켜보세요. 아버지 모시고 힘껏 살 거예요. 아침 햇살이 청이의 작은 주먹을 따뜻하게 감쌌어요. 거북이와 차돌이. 옛날 어느 마을에 거북이와 차돌이라는 아이가 살았어요. 거북이는 가난한 농부의 자식이었고 차돌이는 높은 벼슬을 지닌 양반집 자식이었지요. 둘은 신분에 상관없이 우정을 나누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거북이의 집에 불이 나서 살림이 홀랑 타버렸지 뭐예요.
없는 살림에 불까지 났으니 형편이 말이 아니었어요. 차돌아, 나는 이제 서당에 나가지 못할 것 같아. 아버지를 도와 농사일을 해야 하거든. 그 말을 들은 차돌이는 거북이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한참을 고민했지요. 그때 차돌이의 머릿속에 재밌는 생각 하나가 떠올랐어요. 거북아, 나에게 너를 도울 좋은 방법이 있어. 우리 집에 대대로 물려받은 은수저 한 벌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우리 집 장독 밑에 숨겨둘 테니 네가 그것을 찾아낸 것처럼 연기를 해. 그럼 우리 아버지가 크게 살해 줄 거야. 그런 일을 꾸몄다가 들키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럴 염려는 없으니 걱정 마. 차돌이는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은수저를 장독 밑에 숨겨두었어요. 은수저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된 차돌이네 집은 발칵 뒤집혔어요. 아이고, 이제 조상님을 무슨 낯으로 뵙는단 말인가? 차돌이 아버지는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 모습을 본 차돌이가 은근슬쩍 거북이에 대해 이야기했지요. 제 친구 거북이는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내는 재주가 있어요. 거북이라면 틀림없이 은수저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차돌이 아버지는 당장 거북이를 불렀어요. 거북이는 차돌이와 약속했던 것처럼 은수저를 찾는 척했지요. 한참 뒤 거북이가 두 눈을 반짝이며 외쳤어요. 찾았어요. 장독 밑에 은수저가 있어요. 거북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부랴부랴 장독 밑을 찾아보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는 은수저가 놓여 있었지요. 차돌이 아버지는 거북이에게 후한 살해금을 주었어요. 그 덕에 거북이는 서당을 그만두지 않아도 되었지요. 소문 들었어? 거북이란 아이에게 귀신 같은 재주가 있다며? 글쎄 잃어버린 물건을 잘 찾아낸대. 거북이에 대한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퍼져 임금님이 사는 궁궐까지 흘러가게 되었어요. 때마침 임금님은 옥새를 잃어버려서 골머리를 앓고 있었지요. 그 거북이란 아이를 불러와 옥새를 찾아보게 하여라. 열흘 동안 시간을 줄 터이니 그때까지 옥새를 찾는다면 큰 상을 내릴 것이고 만약 찾지 못한다면 큰 벌을 내릴 것이다. 임금님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신하들이 거북이를 찾아왔어요. 어쩌면 좋지? 임금님께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용서를 빌까? 임금님이 사는 궁궐까지 가게 된 거북이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시간은 흘러 임금님이 준 기한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을 때였어요. 거북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휴, 문풍지야, 너도 떨리는 모양이구나. 그런데 그때 갑자기 창밖에서 웬 사내가 불쑥 나타나더니 거북이 앞에 납작 엎드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옥새를 돌려드릴 테니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사내는 옥새를 훔친 범인으로 이름이 문풍지였대요. 혹시 거북이가 알아채면 어쩌나 하고 창밖을 기웃거리고 있는데 마침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놀라서 용서를 빈 거였어요. 옥새가 있는 곳만 말해주면 범인은 밝히지 않겠소이다. 거북이는 시치미를 뚝 떼고 점잖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러자 범인은 옥새를 궁궐에 있는 연못에 던졌다고 말했지요. 이튿날 아침 임금님이 찾아오자 거북이는 태연하게 말했어요. 궁궐에 있는 연못 속을 찾아보십시오. 그곳에 옥새가 있을 것입니다. 거북이가 말한 대로 연못 속을 찾아보았더니 정말 옥새가 있었어요. 임금님은 몹시 기뻐하며 거북이에게 큰 상을 내렸어요. 거북이는 고향으로 돌아와 부모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대요.
물론 차돌이와도 깊은 우정을 나누면서 말이에요. 갓과 두루마기와 신발과 종이. 어느 마을에 만석군 부자가 있었어요. 만석군은 딸 하나를 시집 보내고 뒤늦게 아들을 얻었어요. 그런데 만석군은 곧 큰 병이 들어 남매를 불러놓고 유언을 남기게 되었어요. 내가 죽거든 너희 남매는 부디 의족해 지내거라. 집안의 재산은 모두 큰애가 갖고 작은애는 갓과 두루마기 한 벌과 신발 한 켤레 그리고 종이 한 뭉치를 갖도록 하여라. 그리고 만석군은 눈을 감고 말았어요. 그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아니, 왜 욕심 많은 딸에게 옥야천리를 다 주고 대를 이을 외아들에겐 너저란 물건만 남겨주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이상한 일이야. 아무튼 누이는 유언대로 재산을 모두 차지했고 남의 눈 때문에 체면상 고아가 된 남동생을 데려다 키우게 되었어요. 그러나 누이는 남동생이 12살이 되자 갓과 두루마기와 신발과 종이를 주며 매정하게 내쫓았어요. 이건 아버지께서 네게 물려주신 것이다. 너도 이제 다 컸고 나도 친정동생 데려다 키운다고 눈치 보기 싫으니 어서 이걸 갖고 네 갈 길을 가거라. 남동생은 당장 잘 곳도 없어 여기저기 떠돌며 고달프게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일을 능숙하게 할 나이는 안 되어서 밥벌이 하기도 힘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살바람 입샘추위와 굶주림을 견디다 못한 남동생은 누이를 찾아갔어요. 누님, 저도 장사라도 해보게 재산을 좀 나누어 주십시오. 나는 아버님의 유언대로 했을 뿐이니 이제 더 이상 아무 부탁도 하지 마라. 누이는 냉정하게 거절하며 동생을 내쫓았어요. 아버님은 왜 내게 이런 것만 남겨주셨을까? 남동생은 억울하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아버지의 참뜻을 알 수가 없어 결국 관가에 찾아가 호소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사정 이야기를 들은 사또는 고개를 내절 뿐이었어요. 유언이 그러하니 어떡하겠느냐. 남동생은 새로운 사또가 올 때마다 다시 호소했으나 대답은 한결같았고 속 시원한 해결이 나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에 아주 슬기로운 사또가 부임해 와서 이 사건을 맡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재판을 구경하려고 구름같이 몰려들었어요. 이번엔 재판을 잘하기로 유명한 사또께서 오셨다는군. 아무리 유명해도 어쩔 수 없을 거야. 아들 사정이 아무리 딱한다 해도 유언이 그런 걸 어떡하겠어. 귀신도 탐복할 만큼 지혜로운 사또라니 또 모르는 일이지. 잠시 후 사또는 남매를 불러들인 뒤 다른 사또와 마찬가지로 묻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유언 내용이 사실이 틀림없느냐? 네, 그렇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너희는 몇 살이더냐? 그때 저는 이미 시집 갔었고 남동생은 6살이었습니다. 자식들이 부모의 유산을 가지고 다투는 것은 통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니 이 사건은 남매 간의 우애로서 원만히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그러자 구경 왔던 사람들이 실망하며 성급하게 수군거렸어요. 이번에도 별 수 없군. 괜히 힘들게 구경 왔지 뭐야. 그런데 사또의 말은 계속 이어졌어요. 그러나 재판을 하는 이상 옳고 그름을 가릴 수밖에 없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는 딸과 아들의 차별이 없다. 그런데 이미 다 자라 출가해서 생계에 걱정이 없는 딸에게만 전 재산을 주고 고아가 된 어린 아들에게 냉정하게 한 푼도 주지 않는 아버지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느냐. 그러자 사람들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지며
사또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사또는 누이를 향해 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바꿀 수 없는 자유. 달빛이 아름다운 어느 날 밤이었어요. 어휴, 며칠 동안 먹지 못해 아예 배가죽이 등에 붙었구나. 잔뜩 굶주린 늑대가 먹을 것을 찾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사람의 집에 사는 뚱뚱하게 살찐 개를 만났어요. 개님은 어떻게 그처럼 몸이 좋으신가요? 갈비뼈 앙상한 늑대가 뚱뚱한 개를 보고 말했어요. 나는 간신히 요기할 먹이를 구하기도 힘들어 죽을 지경이라오. 굶주린 늑대의 말을 들은 집게가 말했어요. 구야, 당신이 부지런히 일하지 않기 때문이겠지요. 그러자 늑대가 야속한 듯이 대꾸했어요. 당신처럼 어느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다면 나도 열심히 일할 겁니다. 그렇다면 날 따라와요. 나하고 함께 매일 밤 도둑을 지키기로 합시다. 늑대는 개를 따라가면서 푸념했어요. 내가 숲에 살고 있을 땐 참 외로웠습니다. 말동무도 집도 먹을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얼마쯤 걸어가다가 늑대는 개의 목에서 번쩍번쩍 빛나는 것을 보았어요. 개님, 당신 목에 달린 것이 무엇인가요? 이거요? 쇠사슬이랍니다. 네, 쇠사슬요. 우리 주인은 낮에만 나를 메어두고 밤에는 이렇게 풀어준답니다. 낮에는 언제나 묶여 있나요? 늑대는 걸음을 멈추고 물었어요. 네, 그래서 낮에는 푹 잠을 자고 밤에 일을 하지요. 개도 걸음을 멈추고 말을 계속했어요. 우리 주인네 식구들은 나름 없이 아껴준답니다. 배가 부르도록 먹여주기도 하고요. 그 말을 듣자 늑대는 오던 길로 되돌아서며 말했어요. 잘 가요, 가엾은 개님. 아니, 왜요? 숲으로 돌아가시려고요? 개가 영문을 몰라 묻자 늑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래요, 먹기 위해 쇠사슬에 매기보단 굶더라도 자유롭게 사는 편이 난 더 좋으니까요.